자, 계속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주제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실거래가 관련해서 양도차익에 관련해서 필요경비 범주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게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 포인트. 추계 결정에서는 매감기와 매감 환기의 문제, 그 다음에 양도차익의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해서 증여받고 배우자 직계 좀비속한테 증여받고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 시기 취득가액은 증여했던 사람의 취득하는 가액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나머지 양도소득세율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이런 것들도 뭐를 기준으로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한 시기와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이제 금이라고 하는 거, 차금과니까 금과 과, 그 다음에 과자, 양도소득 세율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양도차익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구해내야 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 양도차익에서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오래 보유할수록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 이상 보유한 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거 하나 빼서 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고요. 이렇게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 빼게 되면 이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고요. 여기다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도소득 금액과 관련한 주제 살펴볼까요?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등에 있어서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9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의 양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9억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 9억 초과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대신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게 있겠고요. 자, 출제 포인트, 지금에 와서 출제 포인트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다 이렇게 공부하셨고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3년을 2년 이렇게 추접시 이렇게 내지 않아. 옛날 문제들이고, 지금에 와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 이슈 전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나와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돼버리면 개판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투기 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전매 제한 받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법 공부하실 때 분조토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투기 과일지구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의 전개를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분조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일지구는 본질적으로 전매 제한을 받는 건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차이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굳이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세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훨씬 중과되는 거. 앞에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 외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해야 어떻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자세히 보시면 안 돼.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조정 대상 지역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소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유력한 문제가 적용 폐지라고 하는 거, 이게 아마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될 겁니다. 해서 조정 대상 지역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무조건 그냥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2주택 이상이 되면, 이게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을 합쳐서 2개가 되더라도 이때는 어떻다? 2주택 이상이 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달리 해석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다?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투기 목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높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우리 학교론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얘기할 때 항상 기억할 주제, 우리 학교론에서 자, 조세가 증가되게 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도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한편 이 조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이냐, 수요자, 세입자가 부담을 할 것이냐, 집주인, 공급자가 부담을 할 것이냐, 더 비탄력적인 사람들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 마지막 주제,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 동결효과라고 해서 세금 안 내려고 매각을 뒤로 미루는 현상, 그래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등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동결효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원래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줄여주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개념을 적용하는데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조합원 입주권 플러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2주택 이상이 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값이 떴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만큼 세금으로 많이 환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공제액 이런 것들은 큰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상식적으로 가야 되죠. 자, 굳이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우리 계산했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을 한다 해서 일반 자산에 있어서는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의 공제율, 가장 높은 공제율이 30%가 되게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5년 이상 보유를 했다, 30%. 이에 비해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어마무시합니다.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공식 외우셔야 돼.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해진 양도차익에다가 이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양도소득 금액. 이런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셔야 돼. 이걸 외우지 않고 얼렁뚱땅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개판돼 버려요. 이게 15년, 10년, 30의 100, 30의 80%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지금 문제에서는 이슈가 안 되고요. 아무래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은 바로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미등기 양도자산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거. 자, 실거래가 또는 이제 추계 결정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이상의 소유자라든가 혹은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바에야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지금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빼게 되면은 이게 금이라고 해서 차금과에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다른 소득세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몇 개를 검토해 봐야 돼. 자, 우리 제일 앞에 공부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주식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으면서요. 자, 여기 보니까 단어가 2개가 나와 있어요. 통산이라는 단어와 구분계산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게 됩니다. 통산과 구분계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통산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부동산 등의 범주에 이렇게 겁나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 한 해 동안 토지를 양도해서 양도차익 3천만 원 생겼고요. 건물을 양도해서 차손 1,0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또 다 한 해 동안 그 양도차익과 양도산을 통쳐가지고 다 계산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통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의하실 게 부동산 등기는 어떻다? 통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아까 주식하고 부동산은 아예 분리해서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아예 분리해서 다 구분해서 계산하게 된다 해서 통산과 구분 계산. 다시 갑시다. 주식 등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 부동산 등에서 플러스 1억. 그러면 퉁쳐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실제 내지 않을 테고요. 1억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라는 개념이 뭐가 된다? 구분하여 계산하게 된다. 근데 아까 우리가 토지에서 2억의 양도차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의 양도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 건물의 양도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 이렇게 가면 이건 어떻다? 전부를 통산하게 된다. 1년 동안 이루어진 거. 이게 부동산 등의 범주 내에서는 어떻다? 통산하게 될 테고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은 어떻다? 구분하여 계산한다라고 해서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자체는 별 필요가 없는데 이 구분 계산이라는 개념 요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전체를 묶어서 설명드린다 해서 구분 계산 통산이라고 하는 거 그냥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 주제인데 이게 지금 부동산 등의 범주가 워낙 많아가지고 읽다 보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구분 계산, 통산이라는 개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기, 양도시기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에 제가 일반적 취득 양도라는 개념 하나 체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취득 양도라고 해서 법률 확인에 따른 취득 양도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양도 이런 식으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종류가 원래 법정은 쭉 깔려 있는데 일단은 자 대금을 청산한 날 그날을 어떻다?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로 계산한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금을 청산한 날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 대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 여러분 자료에 뭐라고 써있어? 등기 접수일을 얻었다.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계산한다. 이번에 토지를 팔게 되는데 8년 전에 샀단 말이야. 언제 취득했는지 양도했는지 언제 대금을 청산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때는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이 취득시기 양도시기가 왜 필요한 개념이냐면 나중에 양도소득 세율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또 하나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앞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취득시기 보호자 양도시기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얘는 3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거 해서 등기 접수일 이건 외워두셔야 돼. 한 번도 틀리게 안 나옵니다. 그냥 서비스로 주는 지문이야. 그러면 이제 특수한 취득 양도와 관련한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법률 행위부터 먼저 여러분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어. 할바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 장기 할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할자 빠른 날을 어떻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해석한다. 내용 보는 거 아니야? 할바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돼. 나머지는 대강 몇 개는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수용이라고 하는 거 자 판결 확정일 수확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만 특이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건축물은 사용일에서 거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써놨을까 할바 그 다음에 수학 건사 이 정도만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게 편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몇 번 보시면 금방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장기 할부에 따라서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연부로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언제 빠른 날을 어떻다?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냥 의미 사귀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해봤자 여러분들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할바라고 해서 할바 자 할바 수학 건사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 자, 다시 할바, 수학, 건사, 할바, 수학, 건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바, 수학, 건사에서 장기할부 있었고요. 점유취득시효, 이거 민법 공부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한 사람, 바로 등기 청권 발생하고요. 최종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자 거의 발생하죠. 그럼
그러면 최종 등기 명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다?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외에 민법에서 이시효 삼았던 것이 이 시효 진행 기간 중에 근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그 근저당권은 유효한 것이고 시효 완성자는 근저당권도 안고서 같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자에게 시효 완성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자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편환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민법에서 논의하는 시효 취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때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증여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날 틀리게 낼 수도 없어. 상속이 개시된 날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세트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용은 원래 빠른 날인데 원칙은 다 버립시다. 어차피 수학, 할바, 건사 이것도 여러분 다 못 외워서 버벅거려. 수학, 할바, 건사 해서 수용에 있어서 만약에 소송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소송 결과 판결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날을 어떻다 취득한 시기로 해석하게 된다. 양도한 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공익사업 시행자하고 대판 소송까지 붙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판결 통해서 내가 소유권을 박탈당했어. 그럼 난 양도소득세 내야 돼. 돈 받았을 테니까. 그때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 양도 시기를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가 수학, 할바, 건사. 수학, 할바, 건사. 수학, 할바, 건사라고 하는 거. 이게 좀 특이한 거. 자, 그 다음에 무허가 자가건축. 이 건사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건물을 무허가로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받으면 나중에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무허가 자가건축은 어차피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사용 승인이나 사용 검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의 사용일을 어떻다 취득 시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무허가 자가건축을 해서 나중에 팔 수 있다고요. 그때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 등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무허가 자가건축은 건사니까 건축은 사용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사실상의 사용일을 자 바로 취득 시기로 해석한다. 환지처분 자 자세히 볼 거 없고 우리가 도시개발법 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환지 방식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언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런 게 좋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시험 문제는 뭐만 내니까 예외를 내야 되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할바 건사 수학, 할바 수학 건사, 할바 수학 건사, 할바 건사 수학, 할바 수학 건사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된다고. 나머지는 대충 의미 자체를 민법이나 뭐나 이런 걸 연결하면 이해가 될 수가 있고 암기가 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수학, 할바, 건사 세 개만 카바가 되게 되면 대략 나머지 쟁점들 다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양도소득세 산출해내기 위한 과정에서 자, 차금과라고 해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 이걸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논의가 됐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양도자산이거나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아닌 바에야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숫자, 보유 기간에 관한 부분 나중에 양도소득 세율이라는 것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취득시기, 양도시기 7년 동안 두 문제 나왔던 주제 수학, 할바, 건사면 거의 대부분의 답을 다 해결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할바, 건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취득시기, 양도시기 할 때는 항상 수학, 할바, 건사 나머지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대략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 해서 수학, 할바, 건사라는 개념 하나 확인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금과라고 해서 양도 차익 계산했고요. 양도 차익. 자, 바로 실거래가 기준. 자, 지산증이라고 하는 거. 와, 이러다 다 외워버리겠다. 실거래가 기준 뭐야? 지산증이라고 해서 미친놈 같이 혼자서 감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산증으로 커버가 됐었고, 자, 추계 결정에서는 매감교, 매감 환기의 문제로 해결을 했었고요. 양도 차익 계산된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빼는 금액,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별 공제율. 그래서 일반 재산은 15년 이상 보유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자 8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맞물린 게 수학, 할바, 건사 이런 걸 통해서 보유 기간 등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게 되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한번 답이 됐어. 이제 겁나 쉬웠던 거.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아까 자 이거 있었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하고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하고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어떻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부동산 등끼리는 어떻다? 바로 통산하여 계산한다. 통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또 구분 계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득, 자,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득의 종류가 총 8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테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총 6개 소득. 우리가 주로 공부했던 것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당연히 각각 구분해서 다 계산을 한다. 사업소득을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을 것이고 퇴직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양도소득세에 붙일 일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 과세표준 계산할 때 그러니까 한 해 퇴직도 하고 양도도 하고 뭐 사업소득 등도 있게 되면 세금을 3개를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당연히 과세표준 달리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만약에 통합하여 계산한다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양도소득에서 3천만 원 소득, 퇴직소득에서 1억,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로서 뭐 이런저런 소득 합해서 1억 이런 식이 되면 2억 3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각각 어떻다? 각각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도 구분하여 계산하게 될 것이고 자 지금 양도소득 과세표준하고요. 나머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그리고 퇴직소득 과세표준도 각각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계산한다. 최근에 이걸 갖고 한번 답을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 과세표준 우리가 차, 금, 과 순서로 갔을 때 양도 차익 계산한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빼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이라 불렀었고 양도소득 금액에서 바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빼게 되면 어떻다? 이것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별 내용은 아닌데요.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를 한다. 해서 이게 이제 묶어서 부동산 등의 양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차, 금, 화 순서로 해서 차, 금까지 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이 나온 상태다. 그러면 이때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250을 빼줘서 과세 표준을 잡게 된다. 자, 주의하실 것이 자산별로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자세히 보지도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토지에서 처음에 뭘 했어? 양도 차익이 발생했어. 그래서 3,250만 원에 다시 얘가 양도소득 금액이 차, 금, 과 중에서 양도소득 금액이
어디에서? 토지에서 3,250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지금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5천만 원이 발생을 했고 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 중에서 소득별로 250을 공제한다는 얘기는 통쳐가지고 다 합쳐서 얼마? 250만 공제한다. 여기서 250 빼주고 여기서 250을 빼주는 게 아니라 소득별로 다 250을 공제하게 된다. 물론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점점점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만약에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고요, 기본 공제 적용하지 않고요, 나중에 세율 70%를 적용을 하게 된다. 요거 세트로 이제 가셔야 돼. 물론 미등기 양도 자산은 점점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비사업용 토지 점점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해서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역시 여기서 얼마? 250을 빼준다. 주식에서 5,250이 소득이 생기고 부동산 등에서 5,250이 생겼으면 각각 얼마? 250씩을 빼주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금과라고 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빼준다? 기본 공제액을 빼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과세 표준까지 개선을 해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 자,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법령 개정이 되면 요거 변경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미등기 양도자산 100분의 70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됐던 그런 포인트야. 해서 다시 갑시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고요,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율은 그냥 보유기간 등을 불문하고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겁나 복잡한 부분, 자, 토지, 건물, 주택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율, 이거 지금 이제 법에서, 지금 정부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개정되면 그때 가서 따로 이 설명을 드릴 주제가 되겠고, 현행 법 체계하에서, 자, 우리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게 된다. 예, 양도소득세율 얼마? 40%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1년 이상이 되면 몰라요. 자, 1년 이상은 어떻다? 얼마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겁나 복잡해서 알 수가 없다. 해서 이게 지금 한 4년 사이인가 2번 출제가 됐는데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원래 세율은 너무 복잡스러워서 A4 용지 한 10페이지 돼요. 해서 절대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는 준비한 문제를 한 80% 정도 풀 수 있을 정도까지만 준비를 하는 거야. 주택은 만약에 1년 6개월 보유했다, 그리고 양도한다, 그럼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입니까? 몰라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아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상가를 8개월 만에 양도했다. 양도소득세를 얼마? 50%라고 하는 거. 50%. 과세 표준에도 얼마? 50% 세율을 곱하게 된다. 상가를 1년 2개월 만에 양도했다. 그럼 얼마? 40%.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50%. 그 다음에 지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만약 보유기간이 1년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럼 얼마? 40%. 토지에 대해서 2년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몰라요. 건물에 대해서 3년 만에 팔았다. 양도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몰라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이 세율표를 다 드린다는 걸 외울 수가 없다고. 근데 문제는 주택 1년 미만 40%, 상가나 토지 같은 건물이나 토지 1년 미만 50%, 2년 미만이 되게 되면 얼마? 40%. 물론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가야 되죠. 요렇게 외우셔야 된다. 그러면 요거 정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두 문제 구성되는데 한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 있고 한 문제는 2개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 근데 상가가 2년 6개월 보유했다. 얼마냐? 모른다고요. 아는 걸 갖고 풀어야 돼. 어차피 답을 줄 때는 항상
항상 어떻게 바로 자 토지 건물에 있어서는 1년 미만, 2년 미만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낼 테고 그것만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 되게 되면 얼마? 40%딱 요것만 정리를 하셔야 돼. 그 넘는 것은 아예 모른다라는 사실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답을 뽑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왜냐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은 외울 수가 없다. 자, 세율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세율, 원시 취득 2.8% 세율을 적용했죠. 유상 승계 취득 1, 2, 3%에서 주택은 6억, 9억, 3개 국가를 만들면서 1%, 2%, 3%. 다만 2%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 3%, 주택 농지의 부동산은 4% 이렇게 보셨습니다. 한편 무상 승계 취득, 농지에 대한 상속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 증여 등에 있어서 비영리 사업자 2.8%, 공유물의 분할 등은 2.43%, 그리고 환상이 분분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 개지과 특히 개수에 있어서 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세율, 자 중간기준세율 2%를 적용을 하게 된다. 별골 고고 플러스 8% 이런 식의 내용의 취득세 세율, 다시 등록 면허세 세율,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 작년에 나왔었죠. 전세금의 0.2%, 자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의 0.2%, 저당권은 채권 금액의 0.2%, 이 정도. 재산세에서는 토지액의 키워드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2%, 염정과 터미널 부지, 장장, 장 시리즈 4% 이런 것이 단일 세율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4%가 제일 세율이 셌었고, 그리고 자 0.07%가 가장 세율이 낮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재산세율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은 설명 안 드렸어요. 풀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 겁나 복잡해 보이는데 딱 요 정도 가지고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40%, 그 다음에 토지 건물 1년 미만이면은 자 50%, 토지 건물 2년 미만이 되게 되면 40%, 이 정도가 해서 지금 양도소득세를 아까 구해진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어떻다? 이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물론 여기다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감면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서 나중에 실제 부과하자 신고 납부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까지 보셨고, 잠시 그렇다가 이제 국외재산의 양도하고 신고 납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